자, 먼저 우리 교재는 쉐이저 노트죠. 요거 2020 CFA고요. FRA 과목이고 FRA 과목이 1차에서는 비중이 되게 큰 거 아시죠?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거의 체감 난이도는 뭐 40~50%입니다. 실제로 출제 비중 뭐 한 30%, 20~30%지만 체감은 거의 40~50%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은 일단 레벨 1에는 합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장시간 저랑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그 유인물 말고 쉐이저 노트에 있는 목차를 한번 볼까요?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 이게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가 있고 거기 섹션 6라고 되어 있는 부분 리딩 19, 리딩 20 있죠? 그거는 기초 내용입니다. 기초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암기로 해결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을 할 때는 이해 위주로 우리가 좀 강의를 할 때 좀 이해가 필요한 챕터들 있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암기야 제가 그냥 책 읽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혼자서 공부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암기라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뒤쪽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절반쯤 지나가면은 여기에 절반이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사람들이 한 명씩 하면 사라져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인강 많이 들으니까 인강으로 대체를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좀 그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을 때 그때 해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정신 상태가 그래도 좀 마음가짐 좀 있는 상태니까 그때 좀 이해 위주의 챕터들을 할 텐데 자 거기에 섹션 7 보시면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고 밸런시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파이낸셜 애널리시스 테크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섹션 8 보시면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 밸런시시라는 항목에서 몇 가지 그 세부 항목들을 여기다가 놓은 거예요. 인벤토리, 재고자산, 뭐 롱리브드 애셋, 뭐 유형자산, 인컴 텍스, non current liability 이러한 주요한 계정 과목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섹션 9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여기 4에 리포팅 퀄리티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암기예요. 그래서 섹션 6과 섹션 9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배치해놨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부분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만만치 않다. 처음 공부하시면 만만치 않다. 물론 회계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소하니까 어려울 거다. 자, 우리가 먼저 이 CFA의 속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사 시험에서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CFA 시험에서 회계가 있습니다. 회계는 CF 레벨 1, 2, 3 중에서 1, 2만 있어요. 3는 없습니다. 1, 2에만 회계가 있거든요. 자, 레벨 1, 2, 3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레벨 1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한 툴을 배웁니다. 툴을 배워요. 그 다음에 레벨 2는 가치평가를 배웁니다. 어떤 금융자산이라든지 실물자산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가치평가를 배우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 가치평가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레벨 2가 애널리스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2는. 레벨 1은 그냥 기초소양이고요. 레벨 2는 애널리스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벨 3는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관리해가지고 어디다가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투자할까.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의 베이스가 잘 다져져 있으면 굳이 레벨 3에서 회계에 대한 내용은 안 배워도 되거든요. 투자니까. 레벨 3는 투자거든요. 레벨 2까지는 재무제표를 보고 가치평가를 하는데 레벨 3부터는 실질적으로 고객의 돈을 어떻게 하면은 고객의 니즈에 맞게 잘 투자할까. 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다르고 레벨 1에서는 그래서 회계 비중이 좀 높은 거예요. 회계가 가장 기초가 되거든요.
밸류에이션의 기초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회계를 여기 레벨 1에서 집중적으로 좀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인물 볼게요. 회계가 뭔지. 어카운팅 프린시플입니다. 자, 여러분 회계는 경제학에 있어요, 경영학에 있어요? 경영학에 있죠. 경제학에서는 회계를 안 배우죠. 경영학에서 회계를 배우는데, 그러면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경영학이에요, 경제. 보통 CFA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회과학 계열이거든요. 경제학 또는 경영학. 물론 공대생들도 와가지고 좀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경영 경제 계열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두 개의 차이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두 개의 차이? 경영학과 경제학. 그냥 갔죠? 점수에 맞게 그냥 간 거예요. 경제학 가고 싶으면. 내가 경제학도가 되기 위해서 경제학을 갔다기보다는 그냥 뭐 간 거죠. 근데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는요, 경제학이 좀 더 오래된 학문이고 경영학이 좀 최신 학문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경제학은 좀 시장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 그 다음에 시장 안에 경영학이 다루는 부분은 기업입니다. 기업을 다루는 게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는 기업의 장부를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경영학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에 있는 과목들을 보면은 다 기업과 관련된 학문들이에요. 경영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의 약간 중간 지점이 되는 그 부분이 재무관리라고 하고 있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부분은 경제학과 경영학이 약간 중간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경영학에서 배우죠. 어쨌든 이 회계는 경영학에 속한다. 즉, 이 어카운팅은 기업을 배운다는 거예요. 기업을 배우는 겁니다. 기업.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레벨 3까지 갔을 때 어떤 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때 그 금융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통적인 금융자산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주식과 채권인데 그 주식과 채권은 누가 발행을 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기업이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 적절하게 가치평가를 매기기 위해서 그 기업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많이 할 거예요. CFA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식 진짜 많이 하거든요. 주식을 많이 하다 보면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크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리우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름이 좋아서 기술적 분석이지 그냥 차트 분석, 양봉, 음봉, 골든 크로스 막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매매 타임을 잘 잡을까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기술적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를 산정해가지고 뭔가 가치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 위주의 가치 투자. 그러면은 CFA는 기술적 분석을 배울까요? 기본적 분석을 배울까요? 기술적 분석은 약간 사짜 느낌 나잖아요. 약간 사짜 느낌 나서 기술적 분석은 뭔가 이게 좀 접근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고차원의 자격증을 우리가 따는 거라서 이 기술적 분석보다는 내재 가치를 생각하는 워렌 버핏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기술적 투자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그런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기술적 투자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내재 가치를 산정한 기본적 분석입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을 가만히 보시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뭔가 과거의 추세나 패턴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를 산정하는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회계를 봅니다. 재무제표를 봐요. 그 기업에서 생성한 보고서를 본다고요. 그래야지 그 보고서를 보고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카운팅을 배운다.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굳이 어카운팅 안 배워도 되거든요. 그냥 요 모양 있죠? 이런 거 꼬리, 긴 꼬리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잘 보면 돼요. 이런 거 잘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이런 거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산정을 해본다. 그러면 이 기업이 장부를 작성하잖아요.
이 장부를 작성하는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외부의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할 텐데, 그러면 외부의 정보 이용자는 왜 이 기업의 장부를 볼까? 자, 기업이 이슈, 발행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발행이라는 단어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발행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자신들의 고유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자금을 조달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조달을 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채권으로 조달하는 방식하고 주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주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은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조달하는 건데,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돈을 조달할 때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돈을 조달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결국 은행은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은행에서 얘기해가지고 돈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발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발행은 정의는 이래요. 어떤 권리를 만들어서 판다라는 게 이 이슈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저도 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제가 종이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적는 거예요. 뭐냐면 제 이름이 지한송이거든요. 그러면 지회계사와의 1일 식사권, 이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돈 들었어요? 돈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냥 집에서 찍찍찍찍 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집에서 가져왔어요.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안 사죠. 왜 안 사요? 알아요, 안 산다는 거.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왜 안 사요? 요 권리, 식사권이라는 이 권리에 대한 가치를 거의 0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회계사가 아니라 조지 소로스와의 뭐 1일 식사권이라든지, 뭐 워렌 버핏과의 1일 식사권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과 1일 식사권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판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죠. 그럼 얼마나 될까? 그거는 좀 모르는 뭐 다른 문제인데 결국은 그걸 산다고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런 권리를 만들 때 돈 들어간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팔았을 때 돈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이슈인데, 그러면 기업이 발행하는 여러 가지 증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권이 채권하고 주식이에요. 그럼 채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냥 은행에 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라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원금 1억, 그 다음에 이자율 10%, 만기 뭐 3년짜리, 이거를 만들어요. 기업이 뚝딱뚝딱 만드는 돈 안 들거든요. 돈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시장에다가 팝니다. 그러면 시장은 요거에 대해서 1억, 이거를 사는 순간 거기 있는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업이 이자와 원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기업한테. 그러면 산다고요, 이 권리를. 자, 권리를 사요. 자, 그러면은 기업 입장 보세요.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나 권리 팔았어요. 그런 다음에 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단순하게 빌려주세요가 아니라 뭔가 기업이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식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즉 그 증권에는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의무는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3년 동안, 그 다음에 원금 3년 후에 지급을 해야지라는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죠. 투자자는 나 이자랑 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은 돈을 조달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어떤 거 만들어요? 여러분 주식 사면은 어떠한 권리 있어요? 무슨 권리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 왜 사는 거예요? 시세 차익밖에 없죠. 왜냐면 시세 차익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의결권이죠. 그냥 보편적인 가장 일반적인 권리 의결권. 주총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그 다음에 배당. 요게 두 가지 권리거든요. 그 두 가지 권리 때문에 사는 건데 그 의결권에 대한 가치라든지 배당을 또 뭐 많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 증권의 가치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때문에 기업은 여기다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랑 그 다음에 의결권을 여기다가 명시를 한 다음에 그거를 몇만 주, 몇십만 주, 몇백만 주 찍어내요. 찍어낸 다음에 팔아요. 그때 요거 찍어낼 때 돈 별로 안 들거든요. 그리고 팔면서 돈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업은 돈을 조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있는 투자자들한테 여기에 있는 의결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슈가 돈을 조달할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면은 이 기업한테 돈을 조달한 두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 투자자들은 바로 채권자라고 불리는 본드홀더스와 그 다음에 주주라고 불리는 스탁홀더스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기업은 하나의 법인이고요. 법인은 그 법인이라는 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그냥 뭐 인간처럼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을 한 거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대가를 지급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채권자 주주가 여기 있는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기업은 돈을 빌렸죠. 조달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 주주 입장에서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혹은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죠. 만약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여러분한테 빌린 돈을 못 주잖아요, 친구가.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궁금해서 이 기업을 맨날 찾아갈 겁니다. 사업 잘 되냐? 오늘은 장사 매출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 기업은 되게 귀찮을 겁니다. 귀찮아서 얘네들한테 약속을 하죠. 내가 정기적으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너네들한테 제공을 할게. 그러면 너네들은 그걸 보고 의사결정하면 되잖아. 돈을 더 빌려줄지 아니면 나중에 돈을 그 원금을 다 회수할지 뭐 니네들이 알아서 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어카운팅을 배우는 거는 보고를 할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 놓구나 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채권자랑 주주는 여기 있는 기업 A한테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기업 B, C, D 다양한 기업한테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 주주는 보고서를 받아보는데 그 보고서 양식이 기업 A의 양식, 기업 B의 양식 제각각일 거예요. 그거를 통일시켜야지만 투자자들이 그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거고 그 통일된 기준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회계 기준이에요. 어카운팅 프린시플이라고요. 근데 그 어카운팅 프린시플은 뭐 전 세계가 동일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게 국제회계 기준 IFRS랑 그 다음에 미국 회계 기준은 US 갭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른데 우리 교재에서는 배워요. US 갭과 IFRS를 둘 다 배웁니다. 왜? 여러분 뭐 미국 기업한테는 투자 안 할 거예요? 미국 기업에도 투자할 거잖아요. 테슬라, 여기 있는 아마존 이런 데다 투자할 거잖아요. 그 기업들은 못 쓰고 있는데요. US 갭 쓰고 있잖아요. US 갭. 그러면 US 갭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제각각 기준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두세 개 정도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각국에 사용하고 있는 기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모든 기업들을 다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죠.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팅 자체는 기업이 외부의 정보 이용자, 채권자랑 주주한테 이 정보를 제공한 하나의 수단이고, 근데 그 수단이 그 정보 이용자들한테 좀 더 원활한 방식으로 제공이 되려면 어떤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카운팅 프린시플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보시면, 유임을 보시면, 어카운팅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보 이용자들한테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효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약속된 표시로 정보다는 정보체계이다. 그러니까, decision making에 필요한 거예요. decision making에. 그래서 이 회계 거래에 대한 발생 근원은 당연히 기업이고,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거래들을 장부에다가 그 회계 기준에 맞게 잘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고서를 제공하냐 그러면 그 보고서의 이름이 뭐냐면 거기에 Financial Statements예요. 그 보고서의 이름이 재무제표라고 불리우는데 Financial Statement, 거기에 S 붙었죠.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 묶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보고서의 형식이 되게 다르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 가장 대표적인 이용자가 바로 거의 External Users의 주주랑 채권자입니다.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해관계자들이고, 그 다음에 인터널 유저스의 경영자, 임직원, 그 다음에 정부, 회계사, 신평사, 그 다음에 증권회사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정보 이용자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주랑 채권자와 그 외의 정보 이용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주주랑 채권자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갔잖아요. 내 돈 들어갔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그 정보 수단이 아까 제가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그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는 거기 밑에 이제 2번 Financial Statement 해가지고 FS라고 이제 약어로 쓸 텐데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대요. 양가로 1번에 재무상태표 해가지고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밸런시트라고 표현하고요. 줄여서 BS,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Income Statement라고 하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IS.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가 있고요. 넘기시면 자본 변동표 해서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 Equity, 그 다음에 마지막 Footnote Disclosure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거기에 있는 1, 2,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95%에도 과언이에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한 80%, 90%까지,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일부 이렇게 시험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메인이 되는 재무제표가 거기는 BS, 밸런스 시트,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거를 볼게요. 그러면 어카운팅 프린시플 FS를 얘네들한테 기업이 FS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한테 제공을 할 텐데 그 FS의 가장 대표적인 게 BS, 그 다음에 IS,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다. 자, BS랑 IS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볼게요. BS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 많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10억이 있습니다 라고 한 게 더 부러워요? 아니면은 제가 1년에 10억 벌어요 이게 더 부러워요? 1년에 10억 벌어요가 또 좀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지금 나 10억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BS 관점이에요. BS 관점. 그리고 나 10억 벌어요 라고 하는 것은 IS 관점입니다. IS 관점 또는 세 번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있죠. 그래서 나 일정 기간 동안에 나 얼마 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IS CF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특정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면 이게 BS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S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저 10억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빚이 9.9억이에요. 이 사람하고 1억 가지고 있고 빚이 없어요. 저 건물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죄다 은행돈 땡겨서 한 거예요. 9.9억. 그리고 얘는 그냥 현금 1억 들고 있어요. 누구랑 결혼해요? 누구랑 결혼하실 겁니까? 10억? 그래도 이 10억? 빚이 9.9억인데 거의 거지나 다름없어요. 거지예요, 거지. 이거 10억에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얘는 현금 1억이거든요. 그나마 얘가 낫다. 그나마 얘가 낫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BS로 보여줄 때도 우리가 빚까지, 부채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여줘야지 정보 이용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랑 결혼하면은 올바른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현금은 가치가 변동하지 않죠. 근데 얘는 변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동산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 항상 우리가 희망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희망 때문에 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항상.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도.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현금과 그 다음에 가치가 변동하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빚까지, 부채까지 포함을 시켜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해야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기업이 나 잘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형식을 좀 볼게요. 형식. 이 BS에 대한 형식을 좀 한번 보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sset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을 asset이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 asset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liability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equity라고 부를 겁니다. 이 BS에서의 항목 3가지예요. 큰 항목 3가지. 이 asset은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재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빚, 부채.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내 돈. 그래서 equity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net asset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equity를 net asset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진짜 내 돈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돈.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빚 9억이면은 내 진짜 돈은 1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S 말고 이제 IS 볼게요. IS. 나중에 우리가 BS 요 에셋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항목들이 있겠어요. 그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라이빌리티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항목들이 있겠습니까? 에쿼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IS 볼게요. IS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번 돈이 있고 쓴 돈이 있을 겁니다. 번 돈, 쓴 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IS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좀 구분을 해볼게요. 둘 다 1년 동안에 번 돈을 나타내는 건데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회계에서의 가장 기본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 팔았습니다. 외부에 팔면은 벌었죠, 돈.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팔았어요. 그러면 100만원짜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100만원짜리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원재료도 들어가고 마케팅비도 들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revenue라는 말을 쓸 건데요. revenue.
revenue는 수익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 쓰는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을 expense라고 부를 거예요. expense.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우리는 profit 또는 income이라고 부를 겁니다. net income 또는 그냥 income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캐시플로우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캐시플로우에는 수익으로 안 부르고 어떻게 부르냐면 얘는 현금 유입이에요. 캐시 인플로우 그 다음에 캐시 아웃플로우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net 캐시 플로우 이렇게 우리가 크게 정리를 할 거거든요. 결국은 두 개의 공통점은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얻은 거, 일정 기간 동안에 쓴 거. 요거를 두 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을 좀 깨야 되는데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수익으로 잡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 수익으로 잡죠. 그런데 돈이 들어올 때 수익으로 잡는 거는 회계 기준이 아닙니다. IFRS, USGAAP 등등 모든 회계 기준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잡지 않아요. 그러면 수익으로 언제 잡냐? 그거는 뒤에 배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현금의 유출입과 상관이 없이 수익과 비용을 잡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기 캐시 인플로, 캐시 아웃플로는 그냥 말 그대로 현금 유출입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양식이죠, 얘는. 그런데 우리는 얘를 배울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얘 거의 10% 안팎으로밖에 안 나와요. 거의 여기가 메인이에요. 90%. 그렇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알아야 돼요. 회계 기준.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레베뉴를 인식하는 기준에 대해서 뒤에 배울 텐데 지금 잠깐 티저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언제 돈을 지급해요? 강의 다 듣고 지급하나요? 아니죠. 강의 다 듣고 지급하게 되면은 이거 학원에서 수지 안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듣다가 나 절반밖에 안 들었는데 절반만 낼게요 이러거든요. 나중에 지금 상태는 나 다 들을 거야. 나 12번 다 들을 거야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피치 못한 사정들이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그래서 학원에서 미리 돈을 받는 거죠. 미리 돈을 받고 그다음에 미리 돈을 받았을 때 학원의 입장은 내가 12번 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 12번 강의할 거거든요. 12번 다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12번 다 들을 거예요 라고 와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죠. 자, 그러면 저는 돈을 미리 받았습니다. 미리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캐시 인플로에는 잡히겠죠. 학원 입장에서. 근데 레베뉴로 잡아야 될까요? 레베뉴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레베뉴의 기본적인 그 취지는 뭐냐면 내가 서비스를 다 제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할도리를 다한 겁니다. 그게 레베뉴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레베뉴를 측정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돈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지 여기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마음만 주겠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는 FS에다가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숫자를 입력하는 데니까. 일단 돈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할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두 조건 어디에도 현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여러분한테 왕창 팔고 외상으로 왕창 팔았어요. 100만 원짜리 10개 팔았어요. 1000만 원. 돈 못 받았어요. 삼성전자. 그래도 레베뉴를 인식합니다. 왜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 책정됐고 그 다음에 할도리를 다 했어요. 이제 수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베뉴를 잡을 때 현금의 유출입과 관련이 없이 잡아요. 물론 현금의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레베뉴를 잡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의 유출이가 상관없이 일단 잡고 나중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조정하는 과정은 나중에 배울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요 과정에서는 CF랑 IAS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오너스 에쿼티가 체인지 되는 그 자본 변동표라든지 5번에 풋노트 주석 있죠? 그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말로. 현금 흐름표까지 그냥 대충 받고 거기에 1-1페이지에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 Equity 있죠? CE라고 보이는 거. 여러분, 기업의 주인은 채권자의 주주예요, 보통. 기업의 주인은 주주죠. 그렇죠? 그러면 주주랑 채권자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카메라를 찍어서 전 상관없어요. 제가 어떤 부귀영을 누리려고. 쿠팡은 어느 나라 그 기업입니까?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일본.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한국이라는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약간 철학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쿠팡은 어디에 있어요? 쿠팡은 한국에 있어요. 그렇죠? 쿠팡 돈 어디서 벌어요? 한국에서 돈 벌어요. 외국에서 돈 안 벌어요. 그러면 쿠팡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과 채권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돈으로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외부에 있는 주주들한테 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외부의 주주는 어디 있냐면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모회사가 있습니다. 모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대표이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쿠팡의 모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투자자들 중에서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크게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프트뱅크라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율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외부 공시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 외부 공시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부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소프트뱅크가 가장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고 이 소프트뱅크는 누구 거예요? 거기 일본 기업 거죠. 그러면은 소프트뱅크의 일본 여기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에서 펀드 만들어가지고 투자한 거예요. 펀드 만들어서. 그러면 이 소프트뱅크는 누구 거예요? 소프트뱅크 손정에도 있지만 다른 외부 주주들도 있어요. 그렇죠? 소프트뱅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주주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대충 나 여기까지 가기 힘들어. 그냥 여기서 끝낼래. 라고 하면은 미국의 본사가 있어도 결국은 번 돈을 누가 가져가냐면 상당 부분 소프트뱅크가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펀드 두 개의 투자자가 있는데 어쨌든 대표이사가 있겠죠. 여기 대표이사도 주주예요. 대표이사 성함이 기억 안 나네요. 대표이사 이름은 한국이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표이사도 미국 사람. 그런데 쿠팡 돈 벌고 있어요? 이익 나요? 이익 안 나요. 이익 안 나죠? 그러면은 누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돈은 누가 벌고 있어요? 인건비 주잖아요. 한국에서 일단 돈 가져가고 있어요. 그쵸? 한국에서 돈 가져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는 돈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 손실이 거의 마이너스 1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매년 1조씩 까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거기 종업원, 그 다음에 채권자, 주주, 기업이 본 돈을 어떠한 순서로 가져가는지 보셔야 돼요. 일단은 종업원 급여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이자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세금으로 뜯어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이 주주 거예요. 그러면 주주가 가져가는 돈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지만 주주들은 약속된 종업원 임금, 채권자 이자, 법인세 주고 나서 나머지 다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쿠팡이 다른 여기로 그 법인들 다 이제 이게 치킨 게임으로 없애고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돈이 들어갈까요? 여기에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누구 기업인지, 어느 나라 기업인지, 어느 나라 기업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아직 돈 못 벌었잖아요. 근데 돈을 벌면 나머지 돈 다 가져가게 되면은 그때는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분 구조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주주들은 손해를 감내하고 손실을 감내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탁홀더스, 주주. 나머지 다 주고 남은 거 다 내 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주들은. 그래서 위에서 먼저 다 가져가잖아요. 약속된 거. 그러면 주주들은 가져갈 거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투자한 금액 다 손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할까요? 기업에 투자할 때 채권자가 더 그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질까요? 주주가 더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질까요? 뭐 둘 다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면 주주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돈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변동을 알고 싶어.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주주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주 이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기업의 주인은 우리인데. 그래서 자본 변동표라는 것을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풋노트라든지 디스클로저는 이거는 숫자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입력을 못 시키잖아요. 숫자만 입력시켜야 되는데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름은 뭡니까? 어떤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렸습니까?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들은 밑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 풋노트도 정보 이용자한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알리고 싶다, 추가 정보를 알리고 싶다, 그러면 거기 있는 주석에다가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크게 5가지고 이제 중요한 재무제표, 중요한 FS, 재무상태표 BS,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IS,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CF, 요 3개를 위주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보세요. 밑에 제가 칠판에 썼지만 다시 한번 그냥 볼게요. Asset, Liability, Stockholders, Equity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 Asset에는 뭐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 이런 게 Asset이고, Liability는 제공해야 될 의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돈에 대한 의무일 겁니다. 네, 3번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소유주의 지분 또는 순자산. 됐죠? 그러면은 큰 항목은 우리가 배웠고,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여기에 레베뉴랑 익스펜스 있죠? 레베뉴는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수입액, 그 다음에 익스펜스는 발생한 지출액입니다. 근데 돈의 움직임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수입 지출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돈의 움직임하고는 관련이 없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가 증가하냐면 거기에는 에쿼티가 증가합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에쿼티가 감소하고요. 결국은 주주의 돈을 매출액에서 벌고 주주의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건비 주고 뭐 법인세 주고 그 채권자들 이자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또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양식을 보시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CF. 자, 제가 CF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었지만 CF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냐면 저 항목을 캐시 인플로를 캐시 아웃플로를 저렇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캐시플로우의 가장 큰 그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목적은 어떤 활동별로 캐시플로우가 있는지를 그거를 알려줍니다. 어떤 활동별로. 그러면 기업의 활동은 뭐가 있냐?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칠판에다가 기업의 활동을 좀 큼직큼직하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기업은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조달해야겠죠?
그러면은 조달, 파이낸싱이 먼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어디 있냐면 바로 뒷페이지에 있어요. 파이낸싱. 자, 파이낸싱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인베스팅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베스팅은 뭐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베스팅은 공장 사고, 공장 짓고 뭐 기계장치 사고, 토지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에서 인베스팅이라 부르죠. 자, 인베스팅 한 다음에 이제 공장 다 지었어요. 이제 만들어야죠. 프로덕션 할 겁니다. 자, 프로덕션. 프로덕션 할 거예요. 만든 거 팔아야죠. 셀링 할 겁니다. 예, 판매, 셀링. 자, 팔아가지고 돈이 이제 나왔죠? 돈 나왔어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디스트리뷰션,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요. 누구한테 분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여기 있는 채권자가 주주에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번 돈에 대해서 내가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화살표가 요것도 있어요. 분배하지 않고 유보된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retention amount, 유보된 금액을 재투자, reinvestment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 돈을 가지고 배당 주고 막 이러지 않고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배당 안 주기로 진짜 유명했거든요. 과거에. 지금이야 좀 배당을 좀 주지만 옛날에는 배당 진짜 안 줬어요. 그래서 잘 컸잖아요. 리인베스트먼트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리인베스트먼트를 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투자자한테 배당을 줄지 의사결정을 해요. 그 의사결정은 뭐 기업의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사회나 아니면 주총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거기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 안 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나중에 배당 많이 줄게. 지금 내가 좋은 데 투자할 게 있거든. 거기다가 또 투자하면 안 될까? 안 될까? 그래가지고 설득을 한 거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성공을 한 거죠. 리인베스트먼트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기업의 활동들입니다. 기업의 활동. 여러분, 여기는 프로덕션 이런 용어는 제가 어떤 기업을 가정하고 한 거냐면 manufacturing company, 즉 제조기업을 가정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제조기업만 있는 건 아니죠. merchandising company라고 해서 유통기업이 있거든요. 항상 제조한 물건을 가지고 외부의 고객들한테 팔 때 중간에 유통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유통상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팔 수도 있죠. 하지만 유통상이 있어야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요. 유통상들이 거기 있는 그 관리망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든지 다 제조, 여기 어떤 것들인지 제조, 유통 해가지고 고객한테 가거든요. 어떤 것든지 다 그래요. 쿠팡은 제조기업이에요, 유통기업이에요? 유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기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겠죠. 쿠팡이 직접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은 유통기업, 대부분 쿠팡은 유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조기업은 뭐 중소기업,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제조기업이죠. 우리가 물건만 생각해가지고 이 제조, 유통, 그 다음에 고객한테 가는 이 구조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도,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조하는 거거든요. 서비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통은 어디서 해요? 유통은 코스피에서 하는 거죠. 학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체는 학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조업체는 강사들인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컨텐츠, 또 다른 컨텐츠가 뭐였냐면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도 유튜브 있는데 구독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구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회계사들을 위한 거라 가지고 컨텐츠가 많이 달라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는 유튜버들은 컨텐츠 제작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사는 어디예요? 유튜브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제조업체예요? 유통업체예요? 유통업체죠. 유통업체고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일반적으로는 넷플릭스는 유통업체예요. 그러면 제작자는 누구예요?
제작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 제작자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수들은 유통업체예요, 제작자예요. 제작자겠죠. 그 다음에 멜론에다가 유통을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멜론 말고 뭐 소리바다 아직도 있나요? 뭐 없어요? 너무 옛날인가? 어쨌든 뭐 그런 유통업체한테 맡겨서 음악을 파는 거잖아요. 결국은 제조, 유통,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가는 다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덕션에 쓴 거는 제조업체를 위주로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체의 인베스팅은 공장, 기계장치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유통업체일 경우에는 이게 조금은 다를 거예요. 파이낸싱은 똑같겠죠? 인베스팅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인베스팅의 대상이 좀 다르죠. 유통업체의 인베스팅은 창고, 물류 창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쿠팡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물 어떤 자산에 대한 유통업체의 얘기죠. 그 다음에 제작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작을 안 한 대신 유통업체는 뭐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유통업체는 purchase를 하는 겁니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매 부서가 있죠. 그래서 80원에 사서 100원에 판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유통업체가. 그래서 purchase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selling은 똑같겠죠. 어쨌든 파는 거니까. 그래서 용어들은 조금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구조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의 항목, 액티비티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텐데 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액티비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앞에서 보시면 그 액티비티가 첫 번째 액티비티가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입니다. 영업, 오퍼레이팅. 그 다음에 인베스팅 액티비티. 그 다음에 파이낸싱 액티비티.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옆에다가 부수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냥 뭐 감으로 우리가 때려잡을 수도 있거든요. 감으로. 여러분 여기 파이낸싱은 저 세 개 중에 어딜까요? 파이낸싱이 있죠. 인베스팅은 인베스팅일 거예요. 자, 프로덕션은 어딜까요? 프로덕션은 오퍼레이팅입니다. 프로덕션 오퍼레이팅. 셀링은요? 오퍼레이팅. 디스트리뷰션은요? 애매해요. 디스플레이 애매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셀링한 거에 대해서 재투자한 거에 리인베스트먼트 한 거 있죠. 그건 다시 인베스팅일 거예요. 근데 디스트리뷰션은 채권자와 주주한테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로, 파이낸싱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파이낸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 벌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잖아. 그래서 오퍼레이팅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인베스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요. IFRS는 네가 알아서 USGAAP은 야 오퍼레이팅 아닐까? 라는 개점, 오퍼레이팅 또는 파이낸싱. 그래서 나중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좀 정리를 좀 할 거지만 그래도 감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 된다. 우리가 회계사를 뽑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 재무분석사. 그러니까 재무분석사라고 좀 약간 좀 그런가? 어쨌든 재무제표를 분석해가지고 뭔가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실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형식은 그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형식은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는 실제로 요의 현금 흐름이 어디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감만 잡으면 되고 1-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거기에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y, Cash Flow from Investing, Financing Activity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거죠. 구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Net Cash Flow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Beginning Cash, 그 다음에 Ending Cash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합쳐가지고 넷 캐시 플로우 만드는데 이 넷 캐시 플로우를 세 가지 만드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인베스팅, 파이낸싱. 그런 다음에 그거 다 합쳐가지고 다시 넷 캐시. 그래가지고 100이 증가를 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비기닝 캐시가 있어요. 이 비기닝 캐시는 어디에 있는 항목이냐면 여기에 있는 기초 시점에. 그러니까 1월 1일 날 캐시가 얼마 있었고 1월 1일 날 캐시가 예를 들어서 50 있었대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100 벌었대요. 그러면 엔딩 캐시는 얼마 있는 거예요? 150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넘기세요.
그래서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봤고 밑에 읽어볼게요. 기업의 세부 활동에서 파이낸싱. 파이낸싱은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채로 조달하는 방법. borrowing, 그 다음에 디벤처 이슈. 우리가 borrowing과 디벤처 이슈 등을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하는데 결국은 조달하는 그 결과물은 똑같거든요. 돈이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은행에 가가지고 빌려주세요 라는 것과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다. 그 다음 내부 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 여기 contribution, 그 다음에 paid in capital increase 이런 거 있는데 contribution은 최초의 기업이 설립할 때 받는 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paid in capital은 기업을 운영하는 중간에 돈이 추가로 필요해가지고 더 조달하는 거. 대신에 주주들한테 조달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그 다음에 밑에 investment. investment는 뭐 기계장치, 공장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투자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production은 생산하는 것이고 selling은 판매하는 것이고 distribution은 거기에는 financing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금액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retention, 유보라고 부릅니다. 유보. 유보로 다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죄다 디스트리뷰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만 살펴볼게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 기업의 주인은 주주. 근데 기업은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주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주주들이 움직이는 거지 주주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왼손을 딱 들면은 기업도 왼손을 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왼손을 들어라고 명령을 할 때 기업이 왼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은 그 개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이 거의 주주와 거의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법인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무형의 실체를 만들어내고 법인이라는 무형 실체를 만들어내고 주주들은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외부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아바타 이런 거 봤어요? 그 아바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바타 움직일 때 하는 것처럼 그 아바타가 하나의 기업이고 아바타를 뒤에서 움직이는 그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주인은 개인 사업체처럼 뭐 한두 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사결정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뭘 구성하냐면 주총을 구성합니다. 주주총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기주총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주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주총, 임시주총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그 주총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주총에서 하기가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경영활동이라든지 뭔가 일상적인 그 영업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거는 좀 맡기자. 그래서 주주들이 주총에서 뭘 만드냐면 보드 오브 디렉터라고 해서 이사회를 만듭니다. 이사회에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주주들이 이렇게 의사결정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니 이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뭐 사업활동 등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총에서 할게. 근데 덜 중요한 거 있죠. 덜 중요한 거는 이사회에서 맡기고 그 이사회의 대표가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사회도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냐면 주주들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디스트리뷰션도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정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주총이라든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을 해요. 돈을 벌었잖아요, 기업이. 그러면은 뭐 먼저 디스트리뷰션 하고 남은 거 리인베스트먼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리인베스트먼트 먼저 하고 남은 거 디스트리뷰션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뭐 다릅니다. 기업마다 좀 다르니까 기업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1-4페이지에 재무제표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어 보고 실질적으로 특정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기는 Financial Statement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